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지난주까지는 연구 방법을 했어. 연구 방법. 내가 어떤 주제를 잡았으면 이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했을 때 연구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그러면 연구 방법을 정했으면 여러분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중간 정도에 무슨 단계가 있었냐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뭘 하는 거냐면 자료 수집 방법을 할 겁니다. 물론 양적 연구를 선택했는데 이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내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자료 수집 방법에다가 씁니다. 5개예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5개, 연구하는 방법은 2개였어. 헷갈리면 안 돼. 연구 방법은 2개, 자료 수집 방법은 5개. 그래서 보면 1번 질문지법 쭉 볼게요. 2번 실험법, 3번 면접법, 4번 참여관찰법, 마지막 5번이 문헌연구법인데 선생님은 5번부터 할 거예요. 5번의 문헌연구법. 왜냐면 가로하고 써봐요. 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쓰든 질적 연구 방법을 쓰든 기본적으로 합니다. 양적 연구할 때도 문헌 연구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했을 때도 이 자료 수집 방법을 써요. 양적, 질적 모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헌 연구를 하고 나면 몇 개 남아? 자료 수집이 4개 남지. 그 4개에서 2개 많이 씁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저거 질문지랑 실험,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면접법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문헌 연구는 양적, 질적 모두 다 이걸 먼저 씁니다. 여기 나왔네요. 일단 써놨지만 또 나와. 또 나오면 우리 또 조치면 되겠지. 이 문헌 연구는 특징이 여기 나왔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일단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헌 연구가 뭔데? 여기 나오지. 여기서 말하는 문헌 연구에서 말하는 문헌의 뜻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예요. 그럼 이건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야. 그 전에 남들이 먼저 해놓은 거야. 남들이 먼저 해놓은 자료. 그 자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인터넷 검색하지. 그거 뭐 하는 거야? 문헌 연구하는 거야. 인터넷 검색한다는 것 자체가 문헌 연구. 꼭 책을 찾아봐서만 책만 문헌이 아니야. 예전에 문헌이라고 하면 종이로 된 자료들을 다 문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종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전자 자료들 싹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헌에 들어가요. 사진, 영상, 동영상도 다 들어갑니다. 문헌에. 그러니까 문헌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밑에 보시면 문헌의 종류가 나오죠. 신문기사, 인터넷 문서, 논문, 도서, 그림, 동영상까지 문헌의 형태는 어떻다?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알겠죠? 종이만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이 형광펜 중에 중요한 거 표시할 때 쓰는 그런 형광펜 색깔을 가지고요. 문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2차 자료. 아니 2차 자료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있겠어? 1차 자료가 있겠죠. 즉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나누는데 문헌은 그럼 1차와 2차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한 거냐 남이 한 거냐. 내가 한 건 다 뭐예요? 내가 직접 조사한 자료는 다 1차 자료입니다. 그럼 내가 하지 않은 남이 해둔 건 다 뭐겠어요? 2차 자료이겠죠. 그래서 문헌 연구는 다 2차 자료예요. 왜냐면 여기 말했잖아. 이미 존재하는 거.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물어. 선생님, 저는 전문적인 연구가예요? 저는 5년 전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를 내놨어. 그리고 5년 뒤에 선생님이 이혼이 아니라 이번엔 뭐 할까? 재혼에 대해서 한다고 쳐. 그러면 5년 전에 내가 해놨던 그 자료, 이혼 자료를 내가 지금 5년 후에 쓰면 그것도 어쨌든 5년 전에 내가 한 거니까 그것도 1차 자료는 거 아니야. 죽일 거야. 그것도 2차 자료야. 왜? 지금 한 게 아니잖아. 알겠니? 얘들아. 현재 내가 지금 이 조사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지금 수집한 자료만 1차 자료고 그게 예전에 했던 것이 어쨌든 그것도 이미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다 뭡니까? 2차 자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헌 연구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2차 자료라는 단어의 개념을 꼭 알아둔다. 설마 이 정도 말했는데 여기 나오죠? 옆에 보시면 귀퉁이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그 당시 직접 수집한 자료야. 지금 이 연구 주제에 맞는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2차 자료는 다른 연구에서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연구는 내가 했더라도 이미 5년 전에 한 건 다른 연구잖아. 그지? 다른 연구에서 수집 분석해 놓은 기존의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문헌연구법을 통해 연구자가 수집하는 자료는 2차 자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연구자가 취득한 것은 2차 자료이지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여 통계 자료를 만들면 이는 1차 자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 얘들 봐봐. 선생님이 지금 재혼에 관해서 연구하는데 5년 전에 선생님이 만들어놨던 이혼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왔어. 그러면 일단 5년 전에 이혼 자료를 가져온 건 뭔 2차 자료지. 근데 그걸 토대로 내가 현재 재혼에 관련된 표를 새로 만들었어. 그건 뭐란 얘기야? 현재 지금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건 1차 자료란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요? 선생님 이것까지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얘기했잖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온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헌연구에서 꼭 알아야 돼. 용어야, 용어. 1차 자료는 용어와 2차 자료의 용어 꼭 알아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문헌연구법에서 아까 말했듯이 문헌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문헌이라고 하면 서적이나 문서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문헌연구법에서 말하는 문헌은 참고자료가 되는 모든 기록이나 자료를 말하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의미를 했죠? 모든 기록이나 자료를 포함하는 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서적이나 문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림, 동영상,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다 문헌연구법에 해당한다.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헌연구법의 장단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자료 수집 방법을 할 텐데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장단점 정말 잘 나와요. 이 연구 방법의 장점은 뭐고 이 연구 방법의 단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선택지를 풀겠지. 문헌연구법에 뭐냐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장점은 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연구 주제가 딱 주어지면 제일 먼저 검색부터 합니까? 가장 빠르고 돈이 안 들어요. 빠르고 돈이 안 든다는 이거잖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5개의 자료 수집 방법 중에 가장 싸요. 가장 빠르고. 그래서 효율적이야. 가장 싸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기억하세요? 당연하겠지? 내 핸드폰만 있으면 되지. 인터넷만 되면. 자, 두 번째 장점은요. 역시 이거죠. 얘는 형광펜으로 한번 줄 칠까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죠. 우리가 로마 시대 때의 자료를 갖고 싶으면 로마에 갈 수 없잖아. 아직 타임머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떡할 거야? 자료 봐야지. 로마 시대 때 로마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 일단 시간에서 자유롭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시 로마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문화를 연구한다고 하면 물론 이탈리아 가면 좋겠지만 돈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탈리아에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낫겠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가장 자유롭다. 다음요. 세 번째 장점.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 파악을 통한 참고 자료 수집. 그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인터넷을 뒤져보는 건 뭐냐면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 왜냐하면 재혼에 대한 연구는 내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안 그래?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그것도 최근에 재혼은 또 10년 전에 재혼과 틀리기 때문에 요즘에 2000년대, 2020년대 재혼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뭔가 바뀐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최근에 재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아니죠. 전문가들이 발표해낸 문헌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장점, 명확합니다. 장점이.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좀 봐봐 얘들아. 거기 나온 거 보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어. 만약에 봐봐. 선생님이 과제를 진행하는데 선생님이 참고 문헌으로 책 3권을 선생님이 선정했어. 참고 문헌으로. 근데 이 책 3권이 다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었다면 선생님의 연구는 일단 참고 문헌을 선택하는 순간 끝났죠. 나의 연구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겠지. 내 연구는 완전 개판되겠지. 왜? 참고로 삼은 이 문헌 자체가 다 가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
참고할 문헌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선택하는 순간 나의 연구는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쓰레기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죠. 그 문헌, 내가 참고로 하는 그 문헌이 정확한지 신뢰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골라내죠. 특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나마 출판된 저작물들은 그나마 정확성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여러분 특히 나중에 대학 가서 과제할 때 검증이 안 된 그런 인터넷 대답변, 답변, 퀘스천 막 이런 데서 막 긁어 오면 여러분은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건 검증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또 문헌을 해석할 때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야. 연구자가. 근데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 여러분 여기 별표합니다. 우리는 서울문화를 연구하든 자연과학을 연구하든 학문은요 개인이 하는 거지만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여기 봐. 우리가 어떤 글을 쓰는데 혜경이가 일기를 쓸 거야. 얼마든지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일기는 혜경이만 볼 거거든. 그 혜경이가 그 안에다가 태훈이를 쓰는데 태훈이 나쁜 놈이라고 막 네가 왜 생각하는데 이걸 상관없어. 그 새끼 성격이 왜 그따위야. 써도 돼요. 일기니까. 하지만 만약에 일기가 아니고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쓴다면 개인적 생각은 최대한 뭐 됩니까? 배제해야 돼요. 학문이야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는 건 학문인데 이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사실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워낙 큽니다. 이게. 뭐가? 문헌 연구가.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을 쓰든 질적 연구 방법을 쓰든 가장 많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문헌 연구. 즉 자료 수집의 베이스,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만만하죠? 특히 뭐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과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뭐 실험을 할 겁니까? 참여 관찰이 쉽겠습니까? 얘는 정말 쉬워요. 얘를 먼저 했고요. 자 다시 1번으로 올라갑시다. 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볼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예요. 우리 설문지라고도 하죠. 질문. 여러분 혹시 지나가거나 혹시 학교에서 질문지를 이렇게 받아서 체크한 적 있어요? 해준 적 있어요? 설문조사에 응해준 적 있어요? 있어? 종이였어? 아니면 전화였어? 종이? 종이다, 종이랑 폰도 해봤어요? 혜경이도? 종이? 스티커 붙여주겨? 그 설문지, 일종의, 그쵸? 일종의 것도 설문지지? 우리가 보는 건 전통적인 질문지 말 그대로 설문지입니다. 이제부터 볼 건.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뭘 만들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질문지 하면 일단 뭐 여러의 질문, 문항들이 나오겠죠.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 가로하세요, 이렇게.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 이걸 여러분이 연구자가 만드는 겁니다.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미리 제작한 후에 누가 제작한다고?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자, 특징 안 봐요. 장단점 나중에 볼 겁니다. 일로 바로 갑니다. 여기 하고 나서 올라갈게요. 자료 플러스 찾았어요? 자, 연구자가 질문지를 만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선생님이 과제할 때 질문지를 직접 만들었는데 와우, 질문지를 만드는데 하루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질문지를 만들 때 굉장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여기 형광펜 들어요. 설명 주체되겠습니다. 응답 선택지에 중복된 내용이 없어야 한다. 되게 쉬운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와요. 선택지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치세요. 선택지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선택지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그지? 이렇게 그냥 선택지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사례 보세요. 옆에 사례. 잘못된 질문에 사례가 나왔어요. 질문이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선택지를 봐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1. 6시간 미만. 2. 6시간 이상.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거지. 6시간 미만에도 6시간이 포함되고 6시간 이상에도 미만과 이상인가? 아니죠. 미만이 아니라 이하와 이상이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8시간 이하와 8시간 이상. 그럼 나의 수면 시간이 8시간이면 2번을 선택해야 될지 8번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하는 사람이 미치겠죠. 뭐야 이거. 난 8시간 자는데 8시간 자면은 3번이야 2번이야. 어떤 사람은 A 2번에 해. 어떤 사람은 A 3번에. 이러면 정확한 설문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야? 여기다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8시간 이하와 8시간 이상에다 출치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야. 알겠어? 2번, 3번에 8시간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은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2번 보세요. 이렇게 응답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제시해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뭐 좋죠. 선택지는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저 선택지는 포괄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포괄성이라는 게 모든 응답 가능한 모든 걸 포함해야 된다는 뜻인데 사례를 한번 보세요. 자 질문 역시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선택지가 6시간, 7시간, 8시간 있어. 그럼 나 4시간 자면 어떡할 거야? 나 하루 4시간밖에 안 자. 못 자. 난 5시간밖에 못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할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질문지는 잘못된 질문지라고 말합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선택지에 포괄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성이 부족하다 라든지 포괄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어들 상호 배타적, 포괄성 이런 단어들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의 질문지 만들 때 유의할 점 3번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질문이 애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 3번 질문지 봐봐. 여기서 문제는 뭐니? 최근이란 단어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치세요. 정말 애매하지.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 그 1번, 2번의 질문지는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물었어. 하루는 24시간인 거 다 알잖아. 어떤 친구가 선생님 하루가 언제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하루가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하지만 세 번째 질문은 문제가 있어요. 최근이란 단어는 정말 애매하지. 도대체 최근이 뭐야? 일주일 동안이야? 아니면 지난 3일 동안이 최근일까?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이 최근일까?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질문을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별표합니다. 이 최근이 바로 뭐다?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최근을 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이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니네가 문제를 빨리 풀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올까? 안 들어와.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답이 없어요. 막 이제 이렇게 여러분 선배들이 투덜겁니다. 그래서 뭐야? 시간이 많이 걸려요. 4번 문제. 4번 네 번째 유의사항. 한 질문에는 좋죠? 한 가지 정보만 물어야 됩니다. 질문에 욕심을 내서 2개 이상을 물어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잘못된 사례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하루에 좋죠? 2가지를 물었지. 휴식과 수면을 물었어요. 2가지 질문을 한 거야.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비슷하잖아요. 뭐가 비슷해? 다르지. 수면은 자는 거고 휴식은 쉬는 거야. 근데 한 질문 안에 2개를 넣었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뭐야? 하나의 질문에 한 가지 정보만을 묻지 않았다. 이게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휴식과 수면 2개를 물었다. 안 된다. 다음 5번 별표하세요. 아주 중요하죠. 5번 이거. 왜냐면 가장 많이 질문지를 만들 때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연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만들 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자기 평소에 생각이 막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질문을 보세요. 이 부분이야. 형광펜 좋죠? 이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수면은 건강의 척도라고 합니다.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수면은 건강의 척도라고 합니다라는 순간 이 연구자는 어떤 질문을 어떤 응답을 유도하니? 많이 자야 돼 이거야. 많이 자야 되는데 애들이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물었어. 청소년의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다 반대하겠죠 이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수면은 건강의 척도라는 대목을 빼고요. 그냥 물어야 돼요.
청소년의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 나는 야간에 주로 하니까 알겠어요? 확실히 이 수면의 건강에 척도라는 이 문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응답률은 달라져요. 선생님 봐봐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듯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어떤 사회심리학의 실험 사례를 알려줄게요. 사회심리학이 바로 이런 걸 하는 건데 한 명이 뛰고 있었어요. 그 뛰는 사람은 연구자의 조수였습니다. 그냥 뛰어요. 그랬더니 일반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왜 뛰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 아니 30분 뒤에 그 거리를 다시 연구자들이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뛰고 있어요. 그게 동조입니다. 사회심리학의 동조라는 항목이에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뛰면 나도 뛰어요. 근데 뛰는 이유는 다 물어봤어요. 왜 뛰어요? 저기 불이 났대요. 왜 뛰어요? 저기 유명한 연예인이 왔대요. 다 자기가 좋을 때 생각해요. 왜 뛰고 있어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뭐 다쳤대요. 왜 뛰어요? 저기 상품을 준다는데요. 왜 뛰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왜 뛰어요?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뛰고 있어요. 동조란 말이야. 이거는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 연구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순식간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 작성할 때 유의점까지 보고 나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럼 이런 유의점들을 다 유의해서 뭐 하는 거야, 연구자가? 질문지를 만드는 거야. 미리 만들어 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질문지법의 특징. 네모합니다. 주로 어디서 쓰겠어요? 당연하죠. 양적 연구 방법. 왜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니? 법칙을 발견하는 거랬지? 법칙 발견하려면 수치화시켜야 되는데 질문지만큼 수치화시키기 좋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번 선택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지? 청소년의 야간 게임 금지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58%가 나왔고, 뭐, 반대한다가 40%가 나왔다. 정말 수치화시키기 좋기 때문에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질문지법은 다 뭐 할 겁니까? 통계 분석할 겁니다. 몇 퍼센트로 통계 분석할 겁니다. 다음.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지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는 선택지가 없는 게 받고 아니잖아. 다 똑같은 질문지를 받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 나와야 되더라. 좋죠, 이거. 구조화에다가 형광펜이요. 구조화, 표준화된 이런 표현 나옵니다. 구조라는 게 조작됐다는 뜻이야. 조작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짜로 만들었다 이 조작이 아니라 만들조자야. 만들조, 만들작.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질문지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 얘들아. 질문을 나 좀 봐.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비교해볼게. 면접법도 질문하는 거지. 질문지법도 질문하는 거지. 하지만 면접법은 똑같은, 면접자들이 면접할 때,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면 그 양반들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공통된 질문을. 특히 뭐 대학 면접을 한다고 쳐봐. 하지만 다 똑같이 할 것 같니? 아니야. 그 응답하는 응답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질문이 조금씩. 그지? 내가 태영이한테 이 학교 왜 왔어요? 라고 물었어. 근데 태영이가 저는 이 학교에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래요? 그게 무슨 이유인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질문 좀 달라지겠지. 근데 혜경이한테 이 학교에 왜 왔습니까? 했더니 학점을 잘 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학점이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응답자에 따라서 면접은 질문이 달라져. 그 얘기는 덜 구조화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구조화라는 뜻이? 구조화는 정확하게 표준 같은 게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우리가 아까 자료 수집 방법을 하면서 하면서 몇 개를 해서 자료 수집 방법이 크게 몇 개라고 얘기했죠? 5개죠. 그 중에 문헌 연구는 빼요. 베이스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가 남는단 말이야. 여기 봐. 우리 안 배웠지만 내가 4개를 써볼게. 여러분 쓰지 마세요.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구조화된 건 뭘 것 같아요? 뭐? 실험이죠.
실험은 질문지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어요. 한치 오차가 있으면 실험이 끝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항상 나옵니다, 시험에. 자료 수집 방법 중에 가장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건 1번이 1등이 누구야? 실험. 2등이 뭐야? 면접이야. 3등이 뭐야? 면접이고 4등이 참여 관찰입니다. 쓰세요. 여기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네모하고 이렇게 화살표 빼서 가장 구조화된 거 1번 1등이 누구야? 실험법. 두 번째가 질문지. 세 번째가 면접. 그나마 면접은 준비된 면접이 있죠. 참여 관찰은 아예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 봐주세요. 가장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건 역시 실험이다. 그러면 가장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물어보면 반대로도 물을 수 있어. 가장 구조화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자료 수집 방법. 아까 말했듯이 참여 관찰법은 절대 연구자가 조작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혀 조작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장 덜 구조화된 게 참여 관찰이야. 이해가죠? 면접은 그래도 일정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는 갖고 들어가잖아, 질문지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구조화된 거고요. 알겠죠? 질문지는 질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구조화된 거고요. 하지만 더 구조화된 건 역시 뭐다? 실험이다. 조작을 하니까 완전히.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고 다음 3번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모두를 조사하는 경우 추천해요. 여기 대상 모두에다가 조치입니다. 대상 모두 조사까지 써놔. 이게 전수조사야. 전체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 그 다음 여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무슨 조사도 있어? 표본조사도 있어. 그래서 질문지는 두 개의 형태가 있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요합니다. 여기 옆에 귀퉁이에 나옵니다. 보세요. 귀퉁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먼저 전수조사는 관심을 두고 있는 집단의 모든 사람, 만약에 내가 사람이나 기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표본조사는 관심 대상 전체에서 일부만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조사는 표본조사가 대부분이 당연하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연구 주제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에 대해서 연구할 건데, 그럼 여러분이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연구 집단이 해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체 여론조사 못해요. 여론조사는 대부분 뭐 하는 겁니까? 표본조사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 30대 남성 중에서 어디 여기에 이렇게 뽑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내가 근데 전수조사는 아니 할 수 있어요. 전수조사는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모집단의 범위를 확 줄이면 돼요. 명문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의 의식구조. 그러면 모집단이 뭐니? 명문고등학교 3학년 2반이잖아. 그래봤자 30명 안 되죠. 30명 넘어요? 안 되죠. 그럼 30명 안 되는, 만약에 28명이라면 28명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수조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표현 썼습니다. 어떤 단어? 거기 들어? 모집단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드디어. 모집단과 뭐가 있겠어요? 표본 쓰세요. 단어. 우리가 항상 그때그때 용어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용어와 표본 집단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모집단 전체를 하면 전수조사.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집단만 조사하면 표본조사가 되는 거예요. 방금 모집단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연구 주제에서 설정하는 범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청소년이에요. 그 다음에 명문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이면 모집단이 명문고 3학년 2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중요하죠.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또 나오겠죠? 좋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표현. 표본의 대표성.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수조사보다는 주로 표본조사를 많이 하는데, 표본조사 할 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표본의 대표성이야. 표본조사 하는데 표본의 대표성이 무너지면 역시 그것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없습니다. 볼게요.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중요하다.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이거지. 모집단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정도,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이라고 하면 이는 표본 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표본 집단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이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좀 있으면 올해가 내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할 거야. 근데 아까 좀 말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전수조사 할 수는 없잖아. 전수조사가 안 되지. 그럼 표본조사 하겠지. 근데 그 표본조사해서 발표하려면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을 믿으려면 표본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 총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서울 경기만 했어. 그럼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론을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오직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10,000명이 다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바꿔야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렇게. 아니면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30대, 20대만 했어. 역시 대표성이 없겠죠. 세대별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 여성만 했어? 안 돼요. 얘들아, 요즘에 선생님들 이제 그게 없어. 집전화가 없어. 여러분 집전화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점점 집전화를 안 쓰지. 다 그냥 모바일 헤드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충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집전화로 했어. 그러면 집전화를 가지고 그 낮 시간대 했단 말이야? 뭐 오후 2시부터 뭐 아니면 오전. 그럼 그 집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 시간대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전화를 받았겠죠. 그것도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집전화를 가지고 집에서 낮 시간대 집에 있는 사람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옛날 분들. 그러면 노인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찾아야 돼요. 한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자, 문제에서 모집단이 우리나라 청소년이었고요. 우리나라 청소년이었고 그 표본을 뽑을 때 우리나라 전국 각 도별로 자, 청소년이니까 초등학생은 뺄게 어린이기 때문에 중고생들 자, 정확히 도별로 안 빼서 남녀 성별도 안 빼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5,0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왜?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왜? 여러분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고 나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부분 들어 수업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이면 다 학생 생각해. 중고등생. 아니야.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도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학교가 안 맞아. 난 혼자 홈스쿨링 할 거야. 나는 검정고시 볼 거야. 이런 친구들을 뺐기 때문에 그 표본 조사는 대표성을 상실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률이 겁나 높았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너무 짜증을 냈죠. 아니!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표본의 대표성. 잘 골라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따로따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질문지 작성과 표본의 대표성.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질문지법에서 나온 이것도 붙여서 한 문제로 나오지 않아. 다른 문제와 그 실험법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자료 수집 방법 전체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떨 것 같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케이. 물론 내신에는 따로따로 나오겠죠. 표본의 대표성 따로 나올 수 있고 질문지 작성 시 유의점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갈게요. 4번. 문서화된 질문지를 조사 대상에게 직접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뭘 바뀌고 있죠. 인터넷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와 같이 방법이 어떻게 됐다?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인터넷 설문조사 많이 해요. 모바일로 이렇게 링크가 돼 있으면 선생님이 시간이 편할 때 사실 직접 설문지를 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성실한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학부 시절에 설문지를 돌렸는데, 주관식인데 객관식으로 번호 쓴 애들 되게 많아요. 의견을 물어본 질문인데 1번에 이렇게 씁니다. 왜? 대답하기 싫다 이거지.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질문지 문항이 있었는데 싹 다 1번이야. 다 1번 찍은 거죠. 정말 우리 애들이 시험을 보기가 하도 시험을 볼 때 찍어서 그런지 어떤 친구는 1313 역시 변주를 놓지만 131313 아니면 그림을 그려요? T자로?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편할 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불성실한 대답이 줄는 것도 있습니다. 전화 설문조사도 요즘 많이 안 해요. 잘 안 받거든요. 뭐로 뜹니까? 스팸으로 뜨죠? 선생님은 그런 여론 통계기관에서 온 전화는 다 자동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오케이, 선생님이 장점과 단점, 특히 단점에 대해서 살짝 설명했습니다. 이거지. 무성의한 응답. 와, 정말. 맨 마지막 20번 문항이 당신의 의견을 물었는데 1번, 5번 쓴 숫자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무성의한 응답 혹은 악의적인 응답. 답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쓴 것도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요.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결과를 뭐하기 중요해. 별표하세요.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는 이유가 일반화하는 게 목적인데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잊지 마. 이게 목적이야. 양적 연구의 목적.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야. 일반화의 뜻을 내가 다른 말로 뭐랬어? 법칙. 이제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일반화가 법칙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는 건 법칙을 발견하는 거. 그게 목적인데 표본의 대표성이 낮으면 법칙 발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워낙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질문지를 만들 때 아니 조사를 할 때 표본 조사를 할 거면 표본의 대표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믿어요. 다음 질문지를 돌리면 선생님이 한 100장 돌리면 다 안 돌아와요. 훼손되는 것도 많고요. 그냥 구겨버립니다. 안 갖다 줘요. 그래서 회수율이 낮고 응답률 그냥 빈종이 주죠. 빈종이.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문자 언어를 통해 조사할 경우 글을 모르는 문맹자에게는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선생님이 사회문화에서는 언어를 반드시 구별하랬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로. 질문지법은 문자 언어로 하는 게 많고 면접법은 음성 언어겠지. 자, 단점을 봤으면 장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이 씁니다. 질문지법. 왜냐면 이거지 이거.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100장씩 1000장씩 날릴 수가 있잖아. 그치? 똑같은 질문지를 만들면 여러 명한테 쓸 수가 있죠. 다음 이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교적 효율적이다. 문헌연구법 빼고는 얘가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그나마 문헌연구 빼고는. 물론 규모에 따라서는 면접법보다 돈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규모가 다 비슷하다고 하면 그나마 얘가 돈이 제일 적게 든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시간도 많이 단축되지. 질문지만 만들면 똑같은 걸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다음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 당연하죠. 얘는 양적 연구에 쓰는 애인데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 처리 쉽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수치화시키기 때문에 수량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가 높다?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다. 그래서 얘도 단점도 많지만 그 못지않게 장점이 크기 때문에 사용나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질문지.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입니다. 자, 이 실험이란 말 자체가 자연과학에서 갖고 왔어요.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댔어?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한댔지. 방법론적 이론론이 뭐야?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실험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 실험법은요. 진짜 신중해야 돼요. 왜? 실험의 대상이 하얀 쥐가 아니야. 흰 쥐가 아니고 사람이야. 실험의 대상이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실험법은 사실 개인이 하긴 힘들고요. 연구 집단에서 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실험법 한 적 있어요.
물론 단순한 면접 플러스 실험법이었는데 선생님이 과제를 수행했던 것 중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젠더와 계급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 친구 아들내미가 어렸거든요. 그 친구 아들내미와 그 친구 아들내미 친구 아들과 그의 친구들 4명을 데려와서 면접과 실험을 동시에 한 적이 있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전에 이들한테 먼저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공주의 이미지는 뭐 이렇게 왕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죠.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임과 동시에 뭡니까? 일종의 실험인 거지. 이런 정도의 실험은 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을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했으면 안 돼. 피자와 치킨을 시켜주고 먹으면서 영화를 봐라.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과 후에 대답이 좀 달라졌어요. 유의미하게. 선생님 이제 그걸 유도는 안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실험인데 그러면 이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 실험에만 또 나오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뜻부터 가죠. 실험법은 우리 앞에서 양적 연구할 때 가설을 설정할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단어 배웠죠. 배웠지? 독립변인은 뭐랬어? 원인. 꼭 기억해 다시 한번 써요. 얘가 원인.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뭐랬어? 결과랬어요. 우리 EX 플러스 1은 Y 했을 때 X가 원인, Y가 결과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험할 때도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독립변인 외에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는 중요해. 다른 변수들은 싹 다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못하면 그 실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해서 얘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발표하세요. 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험 모형. 이게 실험 모형이죠. 이렇게 통째로 자료 플러스 실험법의 일반적인 모형과 사례라는 부분. 이게 실험의 메커니즘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실험법을 쓸 때는 여러분이 실험을 할 때는 집단을 반드시 2개로 나눠야 돼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단어 봐주세요. 우리 지금 용어들 나오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말 그대로 실험 집단은 실험하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려면 아예 안 보여주고 오겠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4명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는 4명. 그래서 걔네들한테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한테 4명한테는 4-5질문하고 얘네들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시간이 놀게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질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실험법을 할 때는 반드시 집단을 몇 개로 나눈다? 2개. 실험 처치를 하는 집단을 뭐라 부르고? 실험 집단.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을 뭐라 불러? 통제 집단이야. 그러니까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10년째 쓰는 똑같은 질문인데 여러분 선배들이 치를 떠는 그런 실험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수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만든 특수 시간표는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시간표입니다. 그럼 이 선생님이 만든 이 특수 시간표가 과연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내가 실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집단을 2개로 나눠야겠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럼 그 통제 집단은 선생님이 만든 시간표를 쓰는 집단이 아니라 기존의 시간표를 그대로 쓰는 애들이 통제 집단이고 실험 집단은 선생님이 만든 특수한 그 시간표를 쓰는 아이들이겠죠. 선생님이 만든 시간표가 일명 몰입 시간표라고 해서 월요일날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선배들 싫어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월요일날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영어. 화요일날은 예상했듯이 수학입니다.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수학. 수요일날은 국어데이. 쭉 국어. 이렇게 선생님이 몰입 시간표를 만든 거야. 그런 다음에 실험 집단에게는 몰입 시간표대로 3개월 동안 수업을 하고 통제 집단은 그냥 기존의 시간표대로
수업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죠. 애들 그럽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다 망했을 거라고. 아마 선생님 몰입시간표로 3개월 수업하면요 중간에 다 자퇴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하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몰입시간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그 시간표를 수업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시험을 먼저 봐야 돼요. 알겠어요? 시험을. 그게 사전검사입니다. 사전검사. 아까 스님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전에 물어봤잖아. 그것처럼 사전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사전검사. 그럼 이때는 봐봐. 사전검사 때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똑같다는 얘기지, 얘네들이. 둘 다 얘네들 아직 몰입시간표를 공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인의 1차 측정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게 사전검사야. 자, 사전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봐봐요. 선생님이 뭐 할 겁니까? 실험 처치할 거지. 이 실험 처치가 아까 말했던 몰입시간표를 넣는 거야, 얘네들.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3개월 동안 실험 처치, 즉 몰입시간표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전검사에서 종속변이라는 건 뭐가 될 거야? 쓰지 마. 이건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성적이야. 선생님이 몰입시간표를 만든 이유는 성적 향상을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몰입시간표 쓰기 전에 성적을 먼저 측정하는 거야. 그럴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적이 비슷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한 반 만들고 전교 200명까지 있으면 200등부터 190등까지 한 반을 만들어서 실험과 통제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험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와야 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평균이 똑같은 10명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은 애들을 데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서 사전 검사를 했더니 오케이 이 실험 집단 10명도 평균이 자 75점 얘네도 평균이 75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실험 처치 3개월 동안 얘네들은 몰입시간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얘네들은 그냥 3개월 동안 기존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3개월 지났어. 실험이 이제 사후검사 하겠지. 그런 다음에 여봐 종속변인이 뭔데? 이게 성적이잖아. 이 시간표로 수업하기 전에는 성적이 똑같았어. 75점 평균이. 근데 몰입시간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봤더니 얘네가 와 드라마틱하게 평균이 60점으로 떨어진 거. 얘네는 그냥 75점이에요. 성적이.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의 결과는 뭐가 나? 아 몰입시간표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대로 성적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이 뭐야? 사전검사, 실험처치,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우린 뭐라고 표현해? 이거야. 독립변인을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 쓰는 겁니다. 독립변인을 통제한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야. 그 다음에 독립변인을 처치한다가 뭐야? 실험한다야. 실험한다. 용어 알아도 이렇게 선생님 독립변인 처치가 뭐예요? 실험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독립변인 통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실험 끝내고 또 혹시 뭐 한다? 사후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실험법이 제시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가 너무 길어서 선배들이 막 짜증내는데 어떻게 하면 읽어야죠? 게임 중독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자, 이 실험자는요. 이걸 만들었네요. 이 연구자는 치료 프로그램 X라는 걸 만들었네요. 이 연구자가. 근데 이 치료 프로그램 X는 게임 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치료 프로그램 X가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연구자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찾아야지. 게임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건데 그냥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안 되겠죠? 게임 중독자 20명을 데려와서 10명 나눴습니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그 중에 10명은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게 하는 거야. 이게 통제 집단이야. 알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평소대로 하는 애들. 그리고 나머지 10명한테는 이 프로그램을 쓰겠죠. 실험 집단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X를 이수하게 했다. 연구자는 치료 프로그램 X를 처치하기 전에, 즉 사전에 20명 모두에게 게임 중독 정도를 대해서 사전 검사를 해야 하며, 그쵸?
추로 프로그램 X의 이수가 끝난 뒤 20명 모두에게 또다시 이제 게임 중독의 정도가 바뀌었는지를 사후 검사를 하고 그 수치를 사전 검사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실험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사전 검사 때는 게임 중독 정도가 실험 집단도 10점, 얘네도 10점이었어. 근데 이 프로그램을 쓰고 나서 사후 검사했더니 게임 중독 정도가 5점으로 낮아졌어. 얘는 뭐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뭐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변화가 없다든가 아니면 있더라도 이 정도 9.7 선생님 0.3 낮아졌죠. 별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실험법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특징. 당연히 이거는 어디서 씁니까? 양적 연구죠. 실험은 자연과학의 방법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씁니다. 여기 별표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엄격한 통제야. 이게 바로 무슨 뜻이야? 이거 얘들아. 가장 구조화됐다는 뜻이야 이게. 엄격한 통제에다가 쓰고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가장 구조화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3번 보시면 자연현상 연구, 당연하죠.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지만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여기 줄쳐요. 인간이 실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윤리 문제가 발생해서 제한적으로 써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엑스페리먼트라고. 영화 제목이 실험인데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세요.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했고요. 원래 이제 독일 영화도 있습니다.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엑스페리먼트, 즉 실험이라는 건 미국의 유명한 한 대학에서 교수가 감옥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감옥 실험을 했습니다. 감옥 실험.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옥 실험을 어떤 감옥 실험을 한다고 다 얘기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죄수의 역할을 할 사람과 간수의 역할을 할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저는, 친구랑 둘이서, 저는 간수해볼래요. 저는 뭐, 죄수해볼래요. 해서, 감옥 세트를 만들고, 죄수 역할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감옥에 가뒀어요. 죄수복을 입고. 처음엔 되게 재밌어 했어. 죄수복 처음 입어. 그 다음에,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게 만들었죠. 진짜, 그래서 정말 출퇴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연구를 하루도 이어가기 전에 그 죄수 역할을 맡았던 그 학생들이 처음엔 되게 재밌게 막 떠들면서 했는데 갇혀있으면서 행동이 제약되잖아. 왜냐면 진짜 실제와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통제를 하니까 조금 뒤에 막 이제 막 폐소공포증을 호소하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진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막 답답함을 호소하고 막 이러면서 실험이 중단됐었는데 이게 실험인 거 내가 재수가 아니란 거 알면서도 직접 갇혀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했어요, 진짜. 근데 영화는 영화니까 중단하지 않아. 중단하지 않고 이게 계속돼. 그러면 처음에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 역할을 맡은 친구들 처음에는 그 갇혀있는 애들이 누구야? 친구잖아. 그러니까 농담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죄수 역할을 맡은 애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고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영화였는데 확실히 실험법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장단점 보실게요. 장점.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실험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법칙 발견, 인과관계 발견해서 원인과 결과해서 우리는 법칙을 발견하겠죠. 얘들아 정확성은 가장 높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실험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 조작의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집단 간에 비교할 수 있지. 내가 실험 처치한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도 많아요. 일단 이게 문제야.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통제는 어려워. 우리 아까 그 감옥 실험 봐봐. 그게 어떻게 명확한 실험이 되겠니? 아무리 세트를 똑같이 만들어도 죄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나왔던 이거. 우리 책에 나왔던 이 치료 프로그램 X. 이 실험도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통제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라는 건 힘들어요. 또 실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까 말했던 무슨 문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요. 또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 게임 치료 프로그램 X를 한 거랑 실제 사회에서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아. 모의급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발적 나 혼자 공부하는데 선생님 저는 제 취향은 아무래도 난 오늘 영어만 할 거야. 이거랑 학교에서 야 오늘 다 무조건 영어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같은 결과를 갖고 오겠어요. 이런 한계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 때문에 실험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사회심리학은 다 실험이에요. 사회심리학과에서 선생님이 한 명을 띄고 있는 동조 실험한 겁니다. 동조. 가장 유명한 동조의 실험은 이거예요. 이거. 칠판이 있어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요. 선. 가장 긴 선을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동조 실험이에요. 이때 연구자의 조수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무것도 모르는 실험 대상들이 4번, 5번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험 대상이고 이 사람들은 연구자의 조수들이야. 하지만 4번, 5번은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으로 알고 있지? 그럼 연구자가 물어봐요. 이 중에서 가장 긴 선은 뭘까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앉아 생각하기 뭐 장난해? 가장 긴 선은 당연히 5번이지. 근데 1번 응답자가 연구자의 조수를 했잖아요. 미리 다 짰을 거 아니야. 얘가 고민해요. 가장 긴 선을 물었는데 고민해요. 그럼 일단 생각합니다. 4번, 5번이. 뭐 하는 거야? 심각하게 고민해요. 막 떨어요. 가장 긴 선이요? 헷갈리네. 가장 긴 선이 3번 이랍니다. 그럼 일단 얘네들이 웃겨요. 저 친구는 미쳤구나. 장난하는구나. 근데 2번도 고민합니다. 왜? 2번도 연구자의 조수잖아. 3번도 고민해요. 막 다리도 떨어. 그러면 4번, 5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니야? 아니, 5번이 가장 긴 게 아닌 게, 이러면서 정답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긴 건 5번이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100%가 안 나와요. 이게 동조 실험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어떤 방법 많이 씁니까?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실험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이 답이 100%가 안 나와. 이 1번이 3번 했잖아. 근데 2번, 3번이 다 똑같이 3번을 한다거나 4번을 하면 정말 4번 답이 막 10몇 %씩 나옵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바보야. 아니야. 이들 다 일반인이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실험법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 27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나머지 자료 수집 방법 한번 보세요. 수고하셨어요.